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는 방향성을 좀 정해야 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GL스토리의 박찬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꼭 원금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걸 바라고 박찬훈 대표님 네. 모셨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는 아마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예. 뭔가 새로워요. 지금 새로우신가요? 그 전부터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이제 주기적으로 좀 투자 네. 전략이나 좋은 기업들도 좀 발굴해 소개해 주시고 네.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실적을 발표했고 어제 또 새벽에는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말을 막 쏟아냈기 때문에 맞아요. 살펴볼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실적 발표한 거 보셨잖아요.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 낮춰지고는 있었습니다. 네. 8조 원대였다가 7조 원대까지 영업이익 눈높이가 낮춰졌었고 그래도 저는 7조 원대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까보니까 6조 원대가 나왔어요.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8조 원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8조 9천억 이러다가 제가 어제 점검했을 때 보니까 8조 2천억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체크했을 때가 정확하게 7조 9,700억이었습니다. 7조 9천억대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6조 5천억. 네. 충격이었었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사실 오늘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항상 이제 우리가 하나 징크스일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주가는 항상 빠졌고 떨어졌죠. 그리고 쇼크가 났으니까 올라오는 네. 이러한 기현상 우리가 빼딱꼼뿔리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한 흐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전개가 된 거죠.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여타 교보나 대신이나 리포트들을 보면 7조 4천억, 7조 2천억, 키움이 한 7조 7천억 정도까지 그렇죠. 좀 세게 이렇게 써놨었는데 제일 보수적으로 봤었던 이런 교보나 대신 쪽 리포트를 보더라도 네. DS 사업부, 즉 반도체가 속해 있는 사업부에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지난 3분기에 4조 원에서 올해는 4분기에는 한 3조 원 정도로 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네네.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영업이익이 7조 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DS 사업부가 3분기에 4조 원이 4조 대가 나오면서 나왔죠. 처음으로 역전을 당했어요. 반도체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반도체 왕자를 지금 SK하이닉스로 넘겨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 추정치를 보면 이 반도체 사업부가 3조 원 정도 벌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SK하이닉스 FN가이드 실적 추정치는 지금 8조 원까지 높아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3조 원도 훨씬 밑돌았다는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격차가 더 벌어진 거네요. 더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특히나 이제 올해 HBM이 실적으로서 좀 더 가셔야 되는 또 그런 올해이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 위기의식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부분과 SK하이닉스는 어쨌든 반도체만 하는 회사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진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작년에 이 HBM 쪽에 수익률 차 HBM을 삼성전자가 지금 이걸로 뭔가 수익을 복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진 거라고 결론 지어야겠네요. 결국 그렇게 봐야 되겠죠. HBM3 쪽 보면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들어갔었고 네. 3E 블랙의 12단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양 점유율 90% 이상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신규로 진입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SK하이닉스 HBM3 쪽으로 들어갔던 매출을 보시면 5조 4천억에서 올해 3 2단 넘어가면서 35조 원까지 지금 5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그림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소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에 따른 이런 수익률 격차와 마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이쪽의 적자가 지금 추정이 되기에 4분기에서 이번 보시게 되면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즉 디램과 낸드가 벌었더라도 파운드리가 계속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HBM이 디램 쪽에서 한몫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약점이고 사실 이번에 잠정 실적 그래요. 안 좋을 거란 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 좋은 거 나오고 나니까 그래 이게 바닥일 거야 하면서 주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겠죠. 그게 뭐냐면 3분기 컨콜에서도 엔비디아 향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제 컨콜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그때 주가 반응이 핫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번이 확정 실적 발표라기보단 잠정 실적 네. 발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코멘트는 안 나오겠지만 오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으면 내일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과연 올해 시장 추정치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엔비디아향 현재 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세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CES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 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 외단에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이나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얼마만큼 현재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뭔가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놔야 네. 돼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 실적을 일단 뭐 세세하게 사업부별로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충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도 3조 원대도 지금 겨우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네. 메모리 쪽도 지금 뭐 중국이 계속 가격 낮춰버리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안 되고 맞아요. 근데 또 스마트폰도 지금 부진하다고 그러고 네. 디스플레이 쪽도 안 좋다고 그러고 가전은 뭐 크게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뭔가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 이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사실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추정치가 원래는 DS 쪽에서 대략 한 3조 정도 나온 이후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대략 한 1조 1천억, 그리고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즉 DX 쪽 네네. 스마트폰이 포함이 되어 있는 쪽이죠. 이쪽에서는 2조 6천억, 나머지가 이제 가전과 하만 쪽이 더해가지고 1조 2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정치 기준 자체가 대략 한 7조 3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6조 5천억이라면 분명히 반도체에서 추가적인 이런 적자 폭 자체가 좀 더 커지는 부분이고 다른 쪽 돈을 버는 부서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질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정 실적 발표는 결국 이달 말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외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단 네네. 말이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SK 하이닉스와의 이런 밸류에이션 격차 자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환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1,500원 바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1,45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인들의 수급 유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삼성전자를 산다기보다는 우리 한국, 코리아를 산다. 사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 흐름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0.9배고 SK하이닉스가 1.4배거든요. 참고로 마이크론은 지금 PBR이 2.4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한 배 미만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좀 키 맞추기와 그래도 안 좋게 실적이 나왔지만 그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5만 원대 중반이면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외국인이 저가 매수를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모멘텀, HBM에 대한 뭔가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적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올해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바닥 지나갈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바닥이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닐 거 보세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올해 반도체 전망을 어떻게 보냐면 네. 상저하고 즉 2분기까지는 안 좋고 3분기부터 회복하는 그림으로 네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37조 원,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46조 원대였어요. 근데 37조 원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죠. 낮아졌고 SK하이닉스 영업 추정치는 현재 34조 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정이 어떻게 됐냐면 상저하고 즉 네.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다운 사이클이 언제 시작됐죠? 작년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꺾이기 꺾였어요. 시작을 네. 했죠. 근데 과거의 이런 다운 사이클의 주기를 보면요. 적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저하고를 바라보고 있는데 2분기까지 안 좋다는 얘기는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1년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러네요. 1년 6개월만 바라보더라도 올해 말까지 4분기까지는 내년으로 다운 사이클을 바라보는 넘어가겠네요. 거고 네. 길어지면 내년 네. 상반기까지 가는 거고 그러면 주가는 보통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선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 올해 말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2분기 실적 나올 때쯤 그러면 6월에서 7월 정도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만 보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는데 특성이 있죠. 코리아. 외인들이 코리아를 산다. 네. 환율이 1,500원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고점으로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108이 넘어가면서 강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워낙 강세로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삼과 함께 그동안에 많이 비중을 줄여놨던 한국을 산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연초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씩 다 올라왔어요. 뭐 소부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이런 추세는 오늘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 보면 이런 추세는 이번 달에는 그래도 당분간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좀 이제 반짝하고 끝날 거라고 보세요?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네, 개인적인 바람은 바람은 그런데, 있어요. 근데 확실히 업황에 대한 저점에 대한 기대는 좀 더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결국 이런 거죠. 왜 이렇게 강하냐? 작년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지지난주, 지난주 강한 모습이 나오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냐?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8월 23일 이후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 22조 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있었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에 대한 비중 축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후에 외인들의 자금 이탈 자체가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러면서 환율 같은 경우도 치솟았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로 인해 미국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3.7 저점 찍고 나서 4.6까지 올라왔었고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요. 이러한 부분이 더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단기적인 피크아웃을 경험한 이후에 좀 더 내려오는 모습이 둘 다 나타나면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IT 쪽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30에서 40, 웬만한 중소형주들은 5, 60%는 기본이고 70% 이상 깨졌잖아요.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뭐 7월부터 12월까지 연달아 빠지면서 6개월 연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연속 빠진 이후에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과 함께 외인들의 수급 유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의 연속성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사기 위해서는 일단 삼성전자 문 열고 들어오고 반도체를 사는 거니까 그렇죠. 코리아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최근에 연초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다행히 삼성전자가 뭐 하락 출발을 했다가 2.5% 지금 2.7%까지 반등은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1월 어쨌든 뭐 설 전까지는 이런 흐름을 좀 계속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가장 큰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도 숙제를 다 못 끝냈는데 그렇죠. 올해 이 숙제를 끝내야 되는 건 결국에 엔비디아 문제입니다. 젠슨왕 CEO가 어제 기조연설에서는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네.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 코멘트를 막 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것도 어쨌든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힘이 되어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젠슨왕 CEO의 말 중에 제일 가장 귀에 들어오셨던 건 뭐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 자체는 있었는데 저는 피지컬 AI라는 이 피지컬 용어가 AI, 네. 딱 귀에 딱 감기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그동안에 보시면요. 이번에 그 로봇과 자율주행 쪽에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무료로 코스모스를 무료로 공개를 했죠. 오픈소스로 열어놨죠. 작년에는 자율주행 쪽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기존에 지금 서버단 AI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그 플랫폼에서 이제는 이런 엣지 단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요한 과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서버단에서 기존에 쿠다의 이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가지고 락인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쪽을 이번에 코스모스를 통해서 확실히 이런 그 엣지 단까지도 자기가 장악을 해서 가겠다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동안에 우리가 HBM이다, AI다 이러면 사실 딱 와닿진 않았어요. 체감은 잘 안 됐어요. 체감이 잘 안 됐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의 투자는 거의 다 이제 서버 단, 클라우드 단 이런 쪽에 이어났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이었죠. 하드웨어 단과 소프트웨어 단, 챗 GPT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은 열심히 투자를 하고 했지만 우리가 실생활 속의 AI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접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피지컬 AI라는 얘기는 서버단에서 이런 부분의 소프트웨어 투자를 벗어나서 추가적인 눈에 보일 수 있는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과 네. 이런 쪽 우리 실생활 속에 눈으로 접할 수 있는 쪽까지 확대를 해 나간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병곡에 놓여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는 AI를 천명했다는 측면에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새롭게 들고 왔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즉 기존에 이제 서버단 클라우드에서 엣지 단, 원 디바이스 단 이런 부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원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코스모스라는 또 새로운 플랫폼을
내놓겠다. 다음 단계를 예고를 한 건데 그러면 이 코스모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그전에 GPU처럼 이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을 누구나 개발할 수 있게 이거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오픈소스로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한 거는 결국 서버 단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경쟁력은 뭐죠? GPU와 그리고 이제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묶을 수 있는 쿠다라는 이런 그 플랫폼을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소프트웨어 단으로 묶는 건데 이번 코스모스를 통해 가지고 로봇과 자율주행까지 통합해서 락인해서 묶을 수 있는 오픈소스 자체를 공개를 하면서 결국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서버 단에서 이제 엣지 단까지 갈 수 있는 이 그 생태계를 그대로 끌어오는 이런 부분 자체를 공개를 하는 부분이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하고 자율주행 하려고 해도 우리 거를 써야 된다. 그렇죠. 엔비디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걸 지금 뭐 블랙웰 써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 뭐 자동차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기업들도 결국에 엔비디아 거 써야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기존에 뭐 하드웨어 경쟁을 보면 사실 AMD도 잘해요. 뭐 그렇죠. 인텔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 생각을 놓고 보면 그쪽의 스펙상으로 우리가 잘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여타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이 제품을 써줘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미 플랫폼 안에서 쿠다라는 그 생태계 안에서 이미 그쪽이 다 호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드러내고 완전히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90% 이상의 이런 GPU 경쟁력을 가지고 가면서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서버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특히 뭐 이런 안드로이드 뭐 이런 그 진영까지도 이제 파고들 수 있는 온 디바이스까지도 파고들 수 있는 이런 그 오픈 플랫폼 자체를 내놨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진짜 이제는 뭐 다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좀 저는 어제 그쵸. 보면서 이 기자회견이나 기조연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뭐 AI 칩 GPU를 다 장악했더니 이제는 로봇 뭐 자율주행도 다 먹으려고 하고 네. 뭐 에이직도 한다고 그러고 맞춤형 반도체도 해준다고 그러고 뭐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양자도 하겠다라고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더 뒤에 단계는 양자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뭐 욕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겠지만 욕심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경쟁력을 놓지 않고 기존에 단순히 그 게이밍 PC의 GPU 팔던 회사에서 이제 AI 시대에 말 그대로 뇌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손과 발까지도 이제 자기가 직접 이런 그렇네요. 것들을 컨트롤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한때는 이제 어제 미국장에서도 보면 장 초반에 애플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다가 이에 따른 좀 셀온이 나오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뭐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이제 매수할 찬스가 왔다 오히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네,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장, 우리 회사 기업들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조연설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야기 별로 없었고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도요타랑 뭐 협력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뭐 GPU 관련해서 새로운 또 신제품 공개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칩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또 마이크론 걸 쪽이죠. 썼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예 콕 집어서 마이크론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포스 RTX 50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개인형 AI PC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래픽 칩까지도 이제 그 마이크론이 지금 내놓는 부분인데 마이크론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내놓는 부분인데 그의 이제 파트너사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의 주력이었다면 마이크론이 그 안에 치고 올라갔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는 쏙 빠져버렸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도요타나 뭐 여타 이제 그 자동차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자율주행 쪽 자기들이 부족한 이런 글로벌 OEM에 대한 이런 그 자동차 하드웨어였다는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핵심적인 설계 이런 것들은 내가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플랫폼도 공개를 했고 에이지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설계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브로드컴과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전반적으로 관련 생태계를 잘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에 따른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 네네. 그에 따라서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크게 봐서는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TSMC,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그쪽 사슬이 결국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눅눅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즉 프레시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 HBM 수혜주 말고 뭔가 핫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트렌드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와 관련돼서 오늘 반응이 나오는 쪽이 액침 냉각과 그리고 또 이제 유리기판 쪽 이쪽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피지컬 AI를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AI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제 하드웨어 단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른 이제 구조적인 설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온디바이스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쪽에서 AI를 쉽게 사용을 하려면 저전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에 따른 MLCC나 이런 것들은 설계 구조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뭐 기판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결국 이러한 구조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유리기판이나 그리고 이제 그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테마로 치부가 되었다면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올해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액침 냉각 관련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액침 냉각하면 우리가 뭐 KN솔이나 네오셈이나 GST나 그리고 어제도 이제 반응이 나왔었던 워트 같은 종목, 그쵸. 삼성공조 뭐 이러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유리기판은 SKC가 가장 앞서 있어요. 올 하반기에 일공장에서 관련 시제품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고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샘플 테스트하고 있고요. 고객사로는 이미 뭐 브로드컴이나 지금 인텔 그리고 아마존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까지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SKC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스티커를 받았었던 램 테크놀로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유리기판에서는 뭐 관련된 검사 장비 쪽 할 수 있는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네네. 관련해서 수혜주로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CES 테마로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사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CES에 따른 세론이 나오면서 오늘같이 올라가는 날 말고요. 20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관심 있게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결국에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 이런 걸 이제 단순 테마로 보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제 이걸 우리가 더 트렌드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확인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연초에 또 이렇게 연초에 잘 가는 업종이나 섹터가 한 해 동안 또 스타가 될 수 있는 그 시장의 패턴이 약간 그렇잖아요. 연초에 부각 많이 받으면 결국에 그게 주인공이 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차원에서 저희가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자자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뭐 쉽게는 간단하게는 삼성전자 사야 됩니까? SK하이닉스 사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저점 매수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좋을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8월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PBR이 지금 대략 한 1.45배에서 0.9배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뭐 개인적인 TMI인데 저도 삼성전자 사서 물려 있어요. 물려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것도 사줘가지고 저희 대장님한테 혼나고 자녀분들. 있는데 네. 뭐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좀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기상으로 이제 저점을 논하기에는 좀 이를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올 4분기가 만약에 이런 업황상의 저점이라면 보통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땡겨서 얘기를 할 때 네. 2개 분기 정도 보게 되면 올해 한 6, 7월 정도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 1배 미만에서는 삼성전자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분명히 작년에 PBR이 고점이 2.5배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물론 HBM 쪽에서 100% 자기가 다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90%까지 낮아지면서 지금 PBR이 1.4배까지 떨어졌지만 현 시점에서 작년 HBM이 매출이 5조 4천억에서 35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발적으로 선정하는 원년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실적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6조 5천억 나왔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전사적으로 만약에 8조를 나온다. FN가이드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고 처음으로 전사 영업이익도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분기단으로. 그러한 원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하이닉스 1.4배에서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2.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1.7배, 8배만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업사이드 자체는 한 30% 이상 보이는 거고 그렇게 보면 18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을 19만 5,100원 뭐 이러는데 24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싸게 살 수 있다, 업사이드를 본다 하면서 바스켓으로 둘 다 100만 원 있으면 50만 원씩 반반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오늘 한번 좀 깊게 다뤄봤습니다. 어제 오늘 뭐 반도체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삼성전자 반도체 뭐 저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잘 박찬윤 대표와 함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